서울 은평구의 겨울 아침은 창문 전체를 무거운 잿빛으로 덮었습니다. 김옥희는 부엌에 섰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나는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채우는 중이었습니다. 80이 넘어 세상 뜻인 남편의 유품 같은 보온병입니다. 남편이 아침 운동을 가기 전 을에 그러했듯이 옥희는 오늘도 물을 끓여 넉넉하게 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부엌 식탁에 머물렀습니다. 의자가 3개입니다. 남편이 앉았던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자리인데 그 위로 그림자만 길게 누워 있습니다. 옥희는 빈 부엌 의자 하나가 유난히 커 보이는 상실의 공간을 체감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 이서진이 보낸 짧은 메시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남편이 떠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어머님, 작게 이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자금 관리는 당분간 제가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항상 합리적입니다. 서울의 집값, 효율적인 자금 운용, 노년의 안정과 편리, 모든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옥희가 방금 내려놓은 찻잔의 김이 평소보다 빨리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리와 함께 그녀의 결정권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마음의 경보가 켜진 것입니다. 옥희는 며느리의 제안을 즉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소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보온병을 닫고 거실로 나섰습니다. 아침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며느리에게 옥희는 아주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서진아, 혹시 10,000원짜리 한 장만 빌려줄 수 있겠니? 내가 오늘 현금이 필요해서.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10,000원 정도는 어머님 지갑에 늘 있습니다. 스스로 처리하셔야죠. 냉랭한 거절이었습니다. 옥희가 현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현금은 늘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옥희는 이 사소한 부탁에서 며느리가 베푸는 보호가 아닌 통제의 기미를 감지했습니다. 부탁을 받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권한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작은 10,000원의 벽 앞에서 옥희는 무거운 벽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일상은 체크리스트로 치환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난방 온도는 적정 수면 온도라는 이름으로 매뉴얼화되었습니다. 냉장고 정리는 효율적인 식자재 관리라는 명목으로 이서진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옥희의 신용카드 알림이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막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옥희는 침묵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편리와 평온의 차이를 마음속에 선명히 구분했습니다. 편리함은 외부에서 주어지지만 평온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큰 부탁보다 작은 부탁이면 사랑의 방향이 보인다네. 그걸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 나는 관리 대상일 뿐이지. 그 말이 오늘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옥희는 10,000원짜리 시험에서 얻은 냉대와 자신의 삶이 며느리의 안전망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에 갇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김옥희 자신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의 따뜻한 온기를 손으로 느끼며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합리적인 설계에 맞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김옥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 이서진을 맞았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회의라는 이름 아래 소집된 자리였습니다. 옥희의 작은 시험을 거부한 서진은 그 후
더더욱 오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잔소리들은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통제의 기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호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아들의 방관적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깔끔하게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녀는 감정 대신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저희가 현실을 봐야 합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하나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성년후견 사전상담지와 생활관리 위임서 초안입니다. 오키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부에서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성년후견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편리나 보호를 넘어 한 인간의 법적 결정권을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현재 생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동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머님께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겁니다. 서진은 패턴과 안전망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의료 상담사나 금융 설계사처럼 전문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서진의 말에 방관 속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어머니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편해지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가 엄마 일상 다 챙기는데 뭘 걱정해. 오키는 아들의 현실적으로 편해지자라는 말 뒤에 숨은 권한 박탈의 서식을 읽어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현실은 노모가 자신들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오키의 가슴은 차갑게 식었지만 그녀는 분노 대신 분석을 선택했습니다. 오키는 식탁 위에 놓인 보온병의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뚜껑이 닫히는 작은 금속 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서진이 내민 문서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수집했습니다. 문서의 말투, 사용된 전문 용어, 그리고 상담을 받았다는 기관의 키워드가 이상하게도 서진이 평소에 사용하던 문장 순서와 동일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사전 설계된 그림임을 직감했습니다. 회의는 서진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키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즉석 반박 대신 증명 가능한 사실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은 논리를 이길 수 없지만 기록과 로그,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힘은 감정도 논리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남편과의 오랜 세월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남편이 남긴 옛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말로 다투는 곳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키는 자신이 무력한 피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진은 위임서 초안을 내일 바로 변호사에게 보내 마무리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들은 서진의 추진력을 보며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키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준비된 한 문장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서진아, 너의 편리를 이해한다. 하지만 나의 평온은 너의 편리와는 다르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정중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편에서 서진이 어머님 하고 날카롭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오키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움직임은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의사 능력을 문서화하며 독립적인 생활 역량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잃지 않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그들의 설계에 맞서 자신만의 새로운 설계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깊어진 고민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후 김옥희의 집에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문서들이 섬뜩한 긴장감을 드리웠습니다. 성년의견, 사전 상담지와 생활관리 위임서, 초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키의 삶을 통제된 시설로 바꾸려는 합법적 절차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서진은 다음 주 초까지 서류 정리를 마치고 변호사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오키는 위기 속에서 비로소 강해지는 성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남편의 유산 관리를 맡았던 세무사 양승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작은 부탁을 남겼듯 그녀도 마지막 순간을 위해 준비된 작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주거 안정과 재무 독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양 세무사님, 저 김옥희입니다. 남편이 미리 말씀드렸던 플랜 B를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승훈 세무사는 놀라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예, 사모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준비한 분산적립 자산은 바로 주거 안정용으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에스크로 계좌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며느님 쪽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라인입니다. 세무사는 오키의 계획을 간결하게 제안했습니다. 주거 안정 우선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생활비 라인을 현재 가족이 공유하는 계좌에서 단순 분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오키가 당장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생활 역량 입증을 위한 첫 단추였습니다. 오키는 숨을 고르며 다음 통화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 상대는 법률 전문가 박선우 변호사였습니다. 성년의견 문제를 다루는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의 움직임을 듣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모님, 중요한 것은 편리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능력 입증입니다. 며느님 측에서 후견을 신청하면 법원은 사모님의 판단 능력을 검증할 겁니다. 우리는 이를 선제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곧바로 당사자 의사의 문서화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의사능력 확인서를 확보할 겁니다. 이와 함께 사모님의 명확한 일상 결정 능력을 보여주는 일상결정권 의견서를 작성하고 향후 의료 상황에 대비한 의료 의사결정서도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이 후견 대응 서류의 핵심입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선제적 통보로 상대방의 시도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전문가와의 통화는 오키에게 절망 속 희망의 단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문장 대 문장, 서류 대 서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오키는 곧바로 증거 수집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테이블에 놓았던 가족회의 자료의 전자서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노트북으로 로그인하고 서류의 생성 IP, 최종 수정 이력 등을 캡처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 디지털 로그는 며느리의 행동이 즉흥적인 걱정이 아닌 사전 설계였음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오키는 세무사가 준비한 새 거주지 후보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관리가 용이하고 인근의 병원 시설이 잘 갖춰진 소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마음에 드는 한 곳을 골라 계약을 진행하고 에스크로 일정을 가장 빠르게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키는 이 모든 준비를 비밀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이 아니라 거래 완료라는 객관적인 행위로
자신의 독립의지와 생활 역량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스스로 처리하라는 며느리의 냉대를 되돌려주는 강력한 반격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밤, 오키는 침실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도장과 등기부등본을 정리했습니다. 옛날 서류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도장을 꾹 누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무대와 조명을 고른다. 나는 더 이상 조연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서류 진행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키는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최후의 통보를 위한 가족회의를 재소집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오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라는 긴장감은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선언하고 마무리할까? 라는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소집된 가족회의는 이전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며느리 이서진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녀는 위임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곧 완료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여전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반면 김옥희는 전에 없던 평온함 속에서 테이블 중앙에 노트북을 두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이미 물러서지 않을 준비를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오키는 며느리의 위임서 관련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거실벽에 설치된 TV로 화면을 미러링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며 어머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오키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TV 화면에는 이서진이 보낸 생활관리 위임서 초안 파일이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타데이터 창이 나타났습니다. 오키는 차분한 목소리로 나직이 읽었습니다. 최종 수정 시각은 5일 전 자정. 파일 생성 시각은 3주 전입니다. 그리고 파일의 생성 IP 주소와 전자서명 기록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정에서 나왔는지 준호야, 서진아, 너희 눈으로 확인하렴. 화면 속의 계정 이름은 이서진리 SEOJIN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서진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사전 설계가 투명한 증거로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미리 서진이 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키는 이어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일은 변호사 박선우와 함께 정리한 상담기관 통화 녹취본이었습니다. 녹취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시어머니가요. 웰빙 생활을 위해서는 패턴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안전망 안에서만 움직이셔야 해요. 녹취가 끝나자 오키는 그 녹취 내용의 키워드, 웰빙, 패턴, 안전망이 며느리가 작성한 위임서 초안의 문장 순서와 정확히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화면에 나열했습니다. 이로써 며느리의 행동은 사랑의 보호가 아닌 의도적인 권한 탈취 설계였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오키는 말없이 준비한 봉투를 열었습니다. 탁자 위에 흰색 서류들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첫 번째, 후견 대응 의견서. 두 번째, 의사능력 확인서. 세 번째, 위임 범위 제한 통지서. 그리고 마지막, 경고장 사본. 오키는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변호사 박선우와 연결했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점부터 김옥희 사모님에 대한 어떠한 성년 의견, 신청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사모님의 명확한 의사능력 입증 서류가 사전에 제출되었으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후견 시도는 요건 미비로 즉시 차단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개입이나 통제 시도가 확인될 경우
사모님의 요청에 따라 법적 조치가 즉시 이어짐을 통지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오키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에스크로 잔금 이체 완료 알림이었습니다. 새 거주지 계약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키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소는 내가 내 이름으로 새로 매입한 집입니다. 이어 오키는 미리 인쇄해둔 새 집의 주소와 관리규약 사본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가족회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방문은 언제든 환영한다. 하지만 나의 일상에 대한 통제는 사양한다. 이것이 나의 경계이며 이 선을 넘는 행위는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침해가 됨을 분명히 알길 바란다. 오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으나 압도적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 준호는 혼란과 충격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김옥희는 자신의 삶의 주권자임을 확실히 선언했습니다. 거실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서진은 얼굴을 들지 못했고 박준호는 이 모든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충격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옥희는 그 침묵을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키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주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교육신탁증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진과 준호가 가장 아끼는 두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진아, 준호야. 나는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없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오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키는 미소 지으며 신탁 증서의 한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이 신탁의 조항은 부모 개입 금지 및 성년 자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통제나 관리 대신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키는 사랑을 관리가 아닌 자립의 언어로 번역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자신에게 했던 안전망이라는 통제의 언어에 대한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까지 통제하려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자 준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합리성이 아니라 결핍된 통제 욕구였음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오키는 탁자를 한번 쓸어내리며 회의를 닫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소의 온기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불안을 이해한다. 나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도 안다. 하지만 기억해라. 사랑은 관리가 아니고 보호는 나의 동의 없이는 통제가 된다. 나는 너희의 엄마이자 시어머니지만 동시에 내 삶의 주권자임을 잊지 말아라.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깊이 고개 숙여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에 서진도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오키는 그들의 진솔한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오해가 해소되고 진정한 관계 회복의 여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키는 가족 단톡방에 간결한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의료재무 위임 범위 스스로 설정 통지, 변호사 서류 첨부, 후견 제시도 시 법적 대응 원칙 재확인, 손주 면담권 보장 원칙, 신탁 조건에 따름. 메시지는 길지 않았으나 단단한 경계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옥희는 이사한 지 하루 만에 새 거주지 부엌에 섰습니다. 공간은 작아졌지만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훨씬 밝았습니다.
그녀가 끓이는 된장국 냄새가 온전히 그녀의 공간에만 퍼져나갔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난방 온도도, 카드 알림도 누구의 허락이나 간섭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지켜낸 평온이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작은 과일 접시 2개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 축하 겸 손주들이 놓고 간 것입니다. 오키는 찻잔의 김이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겨울 풍경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등을 곧게 편 자세, 찻잔을 쥐고 있는 손의 평온함이 곧 그녀가 세운 경계의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지혜와 주체성이 법과 금융의 지식과 결합하여 오늘을 지키는 가장 정확한 합이었습니다. 김옥희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남편의 상실이 남긴 빈 의자 대신 흔들리지 않는 온기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갑니다.